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히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과 개천절을 두 개의 국경일로 지정했었고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리고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제헌절과 광복절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4대 국경일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했지만 국내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3.1절 기념식을 거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의 역사를 이어온 분들은 국내에 계신 동포가 아니라 해외 교민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브라질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느낀다고 한 것은 이제 3.1 정신을 끊이지 않고 이어온 분들이 바로 해외 교민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그런 감회를 강하게 느꼈던 것이죠. 국내에 안 계시면서 한국 독립 정신 또는 한국 3.1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분들이 상해 교민들, 그다음에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교민들, 미국의 하와이, LA, 샌프란시스코 교민들, 심지어 멕시코 시티나 쿠바 아바나의 교민들이 매년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럼 3.1운동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또는 3.1운동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인류가 함께 지향해야 할 보편 가치라고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개념의 오리지널리티는 저작권자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3.1운동이 세계인에게, 인류에게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며 세계인이 공유해야 될 핵심 가치로 추가한 것은, 던져놓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현행 헌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워낙 이제 교민사회에서도 한글을 많이 아시니까 제가 따로 요약 안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핵심 가치로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의, 인도와 동포애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박애를 이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정의, 인도, 동포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인도와 동포애는 언제 시작된 이야기냐? 어떤 개념이냐? 자유, 평등, 박애도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개념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읽힌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인도란 무엇인가? 예, 요약하면 인간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이 인간의 도리인가? 이것도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인데, 하물며 헌법인데, 헌법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정의나 인도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개념은 본래는
굉장히 명료한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는. 그래서 역사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의 인도 동포이라는 것이 87년에 개정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87년도에 이 헌법을 1987년에 이 헌법을 개정할 때 앞 전문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초대 재헌 헌법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재헌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 만방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예, 1948년에도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던 것이냐? 앞서 해외 교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앞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과 또 이 교민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이 김희독립선언서를 함께 낭독해 주셨습니다만, 그 김희독립선언서에 들어있는 핵심 가치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명확히 밝히며, 대의라고 썼습니다. 인류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대의입니다. 이 인류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인류의 양심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정진하기 위해서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전 인류 공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사는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활동이다. 그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배격하고 그래서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은 한국인들의 과거 개념에서 유교적 개념에서 정의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대의와 소의가 있었고 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justice라고 번역하는 정의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두 번째로 인도가 나옵니다. 물론 유교적 개념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만 이때 인도는 좀 다른 유럽적 개념이었습니다. 휴머니테리애니즘이라고 하는 인도주의라는 개념이었죠.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호언하는 금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인류의 통성과 시대의 양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사상 구세력과는 다른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3.1운동 당시 처음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문서에 공식적으로 정의와 인도라는 개념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김희독립선언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느냐 하면 공약 3장 첫 번째 금일 우리들의 이 고사는 어디까지나 정의, 인도 이 두 글자가 맨 앞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생존, 존영이었죠. 이 정의와 인도라는 개념이 김희독립선언서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이 되었고 이 정의와 인도라는 개념을 이제 3.1절 기념식 때마다 해외 교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되살리고 상기시키면서 1945년 해방 때까지 이것이 우리 민족이 함께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민사회에서 벌어졌던 3.1절의 기념식의 역사를 간단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주년 기념식을 이 상파울로 김대건 한인성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1920년 3월 1일에는 상해 의민회에서 제1회 3.1절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3.1절 기념식 내용을 한번 보죠. 3월 1일 제1회 기념일 독립기념일이라고 썼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날 이곳 한인사회는 온통 명절 기분으로 맞았다. 집집마다 국기를 단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이는 중국인 집 2층을 빌려 상해니까요. 한국이 아니니까요. 2층을 빌려 2개의 국기를 교차하여 걸었다. 기념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학생 몇십 탄 인력과 위에 태극기가 좌우로 날리는 것이 볼만했다.
웬 일본 여자 셋이 마주오다가 앞뒤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이것 보라는 듯이 떠드는 것을 만나 기색이 좋지 못한 얼굴로 비실비실 달아나는 것은 더욱 볼만했다.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교민사회에서 이날을 계기로 풀렸다는 그런 기쁨이었겠죠. 예, 몽양영혼의 동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떠나온 지 7년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중국 혁명기념일을 당하여 남의 즐거운 경축에 참석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도 지금은 10년간 못 보던 저 국기를 다시 들고 10년간 못 부르던 애국가를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저 국기가 다시는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십시오. 예,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요. 이날은 한두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요 2천만이 만들었고 소리로만 만든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피로 만든 날이요. 3월 1일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선언한 3월 1일 2천만 대안이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천년 후 만년 후까지 자자손손 열성과 한의로 지켜 축하할 3월 1일. 네, 저렇게 이제 1920년 제1회 3월 3.1절 기념일에 천년 만년 계속되도록 기원을 했고 100년째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도 한인들이 한인 교민사회에서 3.1절을 기념하는 저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천년만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예, 뭐 그밖에 독립선언 기념식, 축하식, 천만대 기념하겠다는 얘기들은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21년 3월 1일에는 심지어 일본 도쿄에서도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기념식을 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열릴 수가 없었어요. 워낙 이제 이날만 되면 일본 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삼엄해졌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외국 교민사회들은 이렇게 3.1절 기념식을 매해 치러내면서 3.1운동의 역사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런 얘기할 거 없고요. 자, 3.1운동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의와 인도의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란 먼저 인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인간의 도리, 인간다운 삶, 인간다움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제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될 기본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 다른 역사, 그 긴 역사적 과정에서 1919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한 또는 우리가 깨달은 인간다움의 내용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라는 개념의 역사적 추이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언제나 명료한, 명확한,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런 답은 없었습니다. 추세적으로, 경향적으로 이러저러한 생각의 흐름이 있었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조상이 우리 모두 조상이 단군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한국인은 단군의 후손이다. 이런 신화의 세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그래서 개천절은 흔히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개천절은 단군이 조선이라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날이 아니고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온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단군을 공동의 조상으로 모십니다. 왜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나 단군의 할아버지인 환인이 있는데 단군부터 우리 조상이라고 할까요? 혹시
왜 그러는지 짐작까지는 분 계십니까? 단군의 할아버지인 환인과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은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에요. 그렇죠? 재석 환인이라고 불렸던 이 환인은 하늘을 주재하는 신이고 그 아들인 환웅도 그 신의 아들로서 신입니다. 그 신이 땅에 내려와서 다른 인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곰과 호랑이에게 시험을 치러서 많이들 아시죠? 교민사에서 뭐 단군 신화의 기본 얼개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치러서 곰이 합격을 하자 곰을 사람으로 바꿔주죠. 곰을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 곰과 결합해서 자식을 낳으니 그가 바로 단군이다. 한국의 단군 신화의 건국 신화의 기본 내용입니다. 현대 평양에는 단군등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못 믿겠습니다만은 단군등의 이제 주변을 박박 긁어서 단군의 DNA를 좀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군의 DNA를 현대 의학 기술로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곰인데, 그죠? 인간의 DNA는 없지 않습니까? 신의 DNA와 곰의 DNA가 있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은 신, 반은 동물.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고대인들의 인간관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훌륭한 사람을 보면, 멋진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을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떨어지고 좀 악하고 그러면 짐승 같다고 그랬죠. 예, 사람은 신과 짐승 사이 중간쯤 어디엔가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만 적용되는 서사 구조는 아닙니다. 고대에는 전 세계인이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세계는 우주와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 산 꼭대기 우주죠. 코스모스 우주와 그리고 인간이 사는 곳. 이 로마 시대에는 도시를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시 밖의 광활한 자연은 인간이 아닌 나머지 동물들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한국인들이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인 단군이 인간의 주상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각각의 존재 사이에 혼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들이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어머니는 인간인 그런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들이 나오죠. 헤라클레스나 페르세우스나 아킬레스나 이런 영웅들이 나옵니다. 영웅을 영어로 히어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원이 헤테로와 같습니다. 헤테로는 무슨 뜻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헤테로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타이온, 라이거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헤테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히어로는 어떤 존재냐?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 존재들을 히어로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중간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켄타우로스, 미노타우루스, 스핑크스, 메두사 같은 인간과 동물의 성향을 아울러 지닌 괴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는 그런 거였어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괴물이 인간을 괴롭히면 영웅이 인간을 구제해준다. 그게 역사였어요. 영웅의 이야기가 고대인들에겐 역사였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에게 영웅을 보내서 괴물로부터 자기를 구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원하는 것, 그리고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생시대가 오면 이 구분법이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신과 인간과 동물이라는 3대 구성 요소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있되, 이제 인간과 동물 사이의 혼혈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서 개념에서 사라집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는 달리 타락한 신에 가까워지죠. 사탄으로. 대략 2000년 전쯤에, 이제 올해가 예수 탄생 2019년이니까요. 대략 2000년 전쯤에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동물로 다시 거꾸로 추락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런 존재는 있습니다. 여전히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인간인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인간을 구제하는 유일한 히어로입니다. 역시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신이 자기 아들인 영웅을 보내서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구제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과정이다. 인간은 여전히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완성되는 것은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자기 몸 안에 또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동물성, 동물적 욕망, 동물적 욕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이 요구하는 사랑, 그리고 종교마다 다르겠죠. 자비, 화해, 연대, 이런 개념들,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성당입니다만 신부님들, 수녀님들에게 다른 인간과 다른 도덕률,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태도를 요구했던 것도 그분들의 삶이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분들을 통해서만 인간은 신적 존재로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유교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또 사실 많이 다르지만,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국을 떠나오셔서 고국적 개념과 많이 이제 결별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 포함해서 유교 문화권이 있었던 사회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제사와 성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관에서 유래하냐면,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놀랐을 때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예, 혼백이라고도 합니다. 뭐가 혼이고 뭐가 백일까요? 이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이 동양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같은 개념이었어요. 혼은 하늘의 기운이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혼이고, 땅의 기운이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백이다. 동물적 기운이 백이고 신의 기운이 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혼백이 결합해서 혼은 이성적 사고를 주재하고, 그리고 백은
본능적 사고를 주재한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백이 주재한다면 좀 더 초월적인 것들, 인간 보편의 가치, 뭐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평화, 정의 이런 개념들은 백이 주재한다고 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사람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혼은 본래 하늘에서 온 것이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혼디, 날아갈 디자를 씁니다. 백은 땅에서 들어왔던 것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땅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백산 이렇게 썼죠. 혼비백산이란 사람이 죽은 것과 다름없이 몸 안에 들어와 있던 두 개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신의 기운과 동물의 기운이 제자를 찾아서 흩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동양 사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혼에게 지내는 예입니다. 하늘의 기운에. 그래서 이건 집에서 지내죠.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자선이 만들어 놓은 위패 안에 몇 년인가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은 죽은 몸과 함께 땅에 묻혀서 거기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혼에게 지내는 예의라면 성묘는 백에게 지내는 예의였어요. 다 연한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인간관이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았어요. 다만 인간을 구제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것이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사이에 독생자를 만들어 주셔서 유일한 영웅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구원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유교 국가들, 동양 사회에서는 신이 자기 아들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 아들은 신과 혈연적 관계를 가진 아들이 아니라 신이 점지한 양자예요. 그래서 중국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잠시 좀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 캐톨릭이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 천주교, 하늘의 주인을 믿는 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신교가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야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번역을 했더니 예수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죠. 중국말로 번역하면 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서 포교를 했다가는 중국의 이른바 천자를 모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기독교, 예수교로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번역을 안 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만큼 동양 사회에서 천자, 황제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는 기독교 문명권에서 예수의 지위와 같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간은 오직 신만이 주재한다고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우주를 주재하는 것이 신이니까. 그 우주의 별과 달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이 측정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시간이었으니까. 시간은 신만이 주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신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 영생하기 때문에 예수 탄생 이후 영생하는 존재이니까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시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가 2019년이고 10년 후에는 2129년이죠. 100년 후에는 2119년입니다. 예, 100년 후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그러시겠죠. 1999년 12월에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랬죠. 그 다음 몇 시간만 지나면 2000년이 되니까 밀레니엄 전환기라고 해서 대대적인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국 기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밀레니엄 전환기니까 이렇게 큰 축제를 벌이는데 100년 전에 1899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가던 때에 어떤 축제를 벌였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해는 1899년이 아니고
아니었고 광무 4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문명권의 시간은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한 해씩 한 자리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에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누적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시간을 발전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동양의 시간은 올해가 걸륭 52년이라고 해서 내년이 걸륭 53년이 되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천자가 죽으면 시간은 무너지고 다시 1년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의 시간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방향성을 가지는 시간이었다면 동양의 시간은 쌓이다가 무너지고 쌓이다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양대륙 사이의 발전관의 차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계속 쌓였다가 무너졌다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양에서 고안한 것이 60년 주기의 60갑자라는 시간대 관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뱅뱅 도는 시간입니다. 순환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양지역사의 발전의 차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근데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천자에게 부여된 소명은 같았습니다. 예수가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구원하듯이 중국의 천자도 인간을 교화해서 타락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늘 그랬어요. 늘 인간이 자기가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라고 생각한 이후로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 욕망을 덜어내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신이 요구하는 것들,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죠? 항상 사랑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란 생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신 옆에 이룰 수 있는 것, 천국에 감으로써 구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수천 년간 인간은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 안에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죠. 물론 그렇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명백했어요. 인간은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었고, 인간성의 완성은 자기 안에 있는 동물적 욕구들, 욕심, 탐욕, 잔인함 이런 것들을 억압함으로써만이 인간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16세기에 들어서 역사 또는 과학사, 일반적인 인류 문명사 차원에서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신과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묶어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공교로웠어요. 워낙 잘 아시죠? 이 대륙이 유럽인들에게 발견된 해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인도를 찾겠다고 떠난 길이었었고요. 그리고 콜럼버스는 끝까지 자기가 발견한 땅이 인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콜럼버스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인간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저런 인간관과 저런 신관, 저런 동물관을 가지던,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던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고 하늘이 둥글다고 믿었어요. 땅은 평평해서 그 양쪽 끝에 사방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고 땅의 끝에는 그 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가 있다. 그리고 그 땅을 둥근 하늘이 덮고 있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하늘이 도는 것이 둥글었으니까. 그런데 콜럼버스의 항해는 땅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바다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세상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세 개의 존재로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흔히 천지인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땅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쯤 뒤에 코페르니쿠스는 이번에는 하늘이 둥근 것이 아니라, 땅이 둥글 뿐만 아니라 하늘이 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로마 교황청의 파문 위협을 받고 일단 철회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뒤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철회했지만 내 말이 내 생각에 맞다는 걸 믿는다. 그래서 책을 써놓고 내가 죽은 다음에 출판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출판된 책이 1543년 천체의 회전 운동에 대하여입니다. 하늘을 보면 달도 똑같은 주기별로 둥그러졌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하고 별자리도 계속 도는 듯이 보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땅이 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18세기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은 이제 인류 모두가 공유하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전환이 갖는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을 베이턴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버려야 했다.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버려야 했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했다. 하늘이 없는데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없어졌으니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종교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종교가 의지할 만한 우주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두 번째 계기, 세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두 번째 계기였고, 하늘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같은 해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운동에 대하여가 나온 바로 그 해에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의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의사는 사람을 해부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해부하고 그걸 그림으로 하나하나 근육, 신경, 뼈, 혈관까지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인체 해부에 대하여라는 책이죠. 잘 아시다시피 히포크라테스부터 11세기에 막 알레누스 유럽의학, 아라비아 의학의 공통으로 알려져 있었던 의사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화타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죠. 전설적인 신의들이 있었지만 베살리우스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인체를 해부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진짜. 근데 사실은 기원전 3000년 이집트 유적에서도 사람 머리에 두개골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부를 전혀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이라를 만들었을 때에도 분명히 해부 같은 일을 했었겠죠. 근데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두 가지 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죠. 저하고 성이 같은데 임진왜란 중에 한국의 임진왜란이라고 해서 요 무렵이에요. 1592년 이때부터 이제 한 50년쯤 뒤죠. 1592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망한 일본군 시체를 해부했다고 하는 이름이 전유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만 의사가 있었는데 해부를 했다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나중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할까요? 좀 씁쓸하다고 할까요? 해부를 해서 의술이 크게 발전했다, 크게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해부를 했기 때문에 천벌받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습니다. 베살리우스의 저 인체 해부에 대하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중국어로 수입됩니다. 근데 중국인들 의사들이 한의사죠. 저 책을 보고 믿지를 않았어요. 왜? 사람은 살아있을 때 혼백이 있다가 죽으면 혼백이 흩어진다. 살아있을 때 혼백을 이어주는 사람만의 장기, 사람에게만 있는 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3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해부하면 3초가 흩어져 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의 몸을 그릴 수가 있겠느냐. 중국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정관념을 떨치기가,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떨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했고 그것으로서 인간의 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해부해 봤더니 사람의 몸과 다른 동물의 몸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이더라 라는 생각을 이끌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용감하게, 왜 과거에 의사들이 인체 해부하지 않았냐면 기독교에 있었던 아니면 다른 종교계에 있었던 인간만이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보았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해부해서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감히 알려고 하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전유형이라고 하는 의사가 인체를 해부했을 때 천벌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당연히 했던 것입니다. 근데 16세기에 저런 일들이 아주 공교롭게도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통념을,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인류사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왜 유럽에서 일어났느냐?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기본적으로는 사실 사람들 사이의 접촉은 여러 가지 재앙적 상황을 유발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행사 마치고 나서 내일 과테말라로 또 떠나야 합니다. 과테말라 교민들 여러분들 뵈러 가야 하는데, 과테말라 가겠다고 하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인간 서로 다른 문화권,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이제 남미에 사시니까 그런 얘기도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에 원주민이었던 인디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렇죠?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인디오들을 학살했기 때문인가? 인간에 대한 의한 학살보다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학살법은 역사상 다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세균과 박테리아였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이제 소가 브라질에만 인구보다 많아서 2억 마리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원래 소가 없었던 지역이죠. 유럽인들이 소를 가지고 오면서 소로 인해서 인간에게 감염되었던 두창이라는 질병이 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왜? 유럽인들에게는 그래도 오랫동안 소하고 몇천 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나름대로 저항력이, 면역력이 생겨 있었어요. 근데 이쪽 주민들에게는 소와 같이 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창에 대한 면역력이 굉장히 약했죠. 이게 두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감소되는 결과를 빚었고요.
비슷한 일이 14세기 11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반복됐습니다. 하나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으로 나병이 본래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제 소아시아 일대, 지중해 서쪽 페르시아, 아라비아 일대의 풍속병행하가 어떤 것인데 정확 면역력이 없었던 유럽인들에게 나병이 침투했고요. 한센병이죠. 그리고 13세기 말에서 14세기에는 중앙아시아의 풍토병이었던 페스트가 유럽으로 침투했습니다. 몽골 족들도 물론 죽어요. 페스트로 죽었지만 유럽인들이 겪은 참상은 훨씬 더 심했죠. 유럽 전체 인구의 학자에 따라서는 그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적어도 4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 만큼 극심한 피해를 페스트로 인해서 겪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죽는데 무서운 게 없어지든가 무서운 존재가 원망스럽든가 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싹탔고요. 그래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신에게 빌어도 소용없다고 하는 회의주의가 싹탔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종교적으로 금지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게 16세기의 과학혁명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과학혁명 이후의 인간은 그 전에 인간은 이제 파이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인간들은 신을 믿고 신의 은총을 빌고 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존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신 대신 과학적 지식에 의존합니다.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이것이 과학적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 교리가 충돌할 때는 과학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죠. 네. 16세기 이후는 이제 과학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진보요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진보와 발전의 이른바 종지부 또는 하나의 결정체를 만든 사람이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예,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요. 정확히 1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 수만 년을 비춰보면 16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160년 전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원래 애초에 그가 신의 피조물이었든 아니든 애초에 존재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진화론의 테마를 만들어냅니다. 명제를 만들죠. 인간은 신의 피조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의 형상으로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었다 하더라도 인간 아닌 다른 존재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진화는 왜 이루어지는가? 다윈은 얘기를 안 했어요. 다윈은 얘기를 안 했는데 생물학적인 다윈은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사회학자들이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영국 사회학자였죠. 그 사람은 당대의 현실을 저 생물학 이론에 대입시켰습니다. 투영했습니다. 어떤 현실?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에 뒤이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큰 공장이 생기고 그래서 누구는 큰 부자가 되고 누구는 공장에서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나뉘고 또 어떤 국가는 세계로 팽창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또 어떤 민족은 그 침략을 당해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런 세계, 이런 불공평한 세계, 이렇게 차별적인 세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이 합리화하는 또는 그것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봤던 것이 호버트 스펜서의 이른바 소셜 다윈이즘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진화하는 동기는 살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사느냐? 적자 생존.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해야 산다. 동물 세계를 관통하는 원리는 약육강식. 약한 자가 잡아먹히고 강한 자가 잡아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우승열패. 우수한 자가 승리하고 열등한 자가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였는데, 자본주의적 논리였는데, 이걸 생명 진화의 일반적 논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 차별의 일반적 논리로 정식화했어요. 그 160년 전에 다윈의 저 발견은 인간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베살리우스가 만들어낸 300년 전에 만들어낸 인간도 동물이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똑같다. 똑같은 본성이다. 그게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논리에 지배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었죠. 19세기 중반부터 사실은 길게는 아직까지도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핵심 테마입니다. 저기에 비춰보자면 저거보다 10년 전에 발표됐던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어떻게 보면 저 시대 상황에서는 진보 사상이거나 급진 사상이라기보다는 거꾸로 되도록 가고자 하는 반동 사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인간 본성의 환상적 실현이다. 말이죠. 저 사람이 말을 어렵게 했으니까요. 늘 어렵게 하는 게 습관이었으니까.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믿어왔다는 신은 없다고 생각, 유물론자니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신이라고 믿어왔던 그 존재가 갖는 그 무한한 사랑, 무한한 정의,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류 전체로서의 본성이 결합된 것이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다. 동물과 다른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교회 시스템하고 공산당이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 굉장히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닮았어요. 저 사람들은 당을 교회처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수령은 신부님, 목사님처럼 생각하라고 그래요. 부르주아를 사탄이라고 보고요. 혁명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죠. 대단히 흡사한 논리 구조 속에서 구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전쟁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인류를 갈라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두 사상이 싸웠습니다. 다윈의 후예들과 마르크스의 후예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총칼을 들고 사실은 그 비극의 현장이 대한민국이기도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윈주의가 이겼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별 다름없는 존재이며 동물 세계의 진화를 규정하는 기본 원칙인 경쟁력 우선주의, 경쟁 만능주의, 경쟁이 인간을 진보케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킨다. 경쟁이 유일한 동력이다. 생존 경쟁이 인류 문명 진화의 유일한 동력이다라는 생각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사실은 참담했어요. 최종적인 승리의 과정이 참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쟁이란 서로 앞서겠다고 하는 다툼이죠. 그리고
가장 제약 없는 경쟁, 가장 선명한 경쟁.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쟁입니다. 19세기까지, 20세기 초까지도 이른바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 먼저 자본주의를 이루고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고 제국주의로 도약한 나라들은 아프리카에서 훨씬 그 전에도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 다른 영토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식민지 주민으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은 전부 전쟁을 거친 과정이었어요. 사실은 한국도 국가와 국가 간에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적은 없지만 의병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죠. 그 전쟁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과정이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그 전쟁이 일단락되고 식민지와 제국주의로의 분리가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경쟁 이후의 경쟁, 본선을 치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전쟁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인류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들, 문명화의 성과들, 총동원된 1차 세계대전에서 기관총, 독가스, 비행기, 곡사포 이런 무기들이 1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럽에서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무렵에는 러시아에서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했던 어떤 악마도, 특히 2차 대전 중에 이른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한꺼번에 죽였던 이런 끔찍한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인류가 생각했던 어떤 악마도 인간보다 잔인하진 않았습니다. 인류가 생각했던 어떤 악마도 인간만큼 악랄하진 않았던 거죠. 경쟁이, 오직 경쟁만 있는 세계는 인류를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저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틀리진 않았지만 다윈의 생각, 틀리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옳지도 않다라고 하는 반성의 풍조가 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나타났던 생각이 그 전쟁을 계기로 좀 더 확실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야기한 과거 전 세기에 연마 장양된 인도의 정신이었습니다. 무엇이? 인간은 동물과 같아서는 안 된다. 다시 동물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사에 대체로 세 차례의 휴머니즘의 고조기가 있었다. 첫째는 신을 인간과 비슷하게 질투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그리스 시대의 휴머니즘.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세기 과학혁명이 앞서서 진행되었고 16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확대되었던 13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정신, 인간을 신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정신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914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었던 1차 대전 중에 확대되었던 정신.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다시 극복하고 인간에게 다시 신성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19세기, 20세기의 인도주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침략, 김희성님 선언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아까 읽어보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침략주의, 강권주의는 짐승, 동물의 논리이고 인도주의는 그에 배격하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게
김희동 선수 첫 번째 들어갔던 인류 평등의 대의였습니다. 인도주의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게 1948년 유엔 인권선언에 들어간 첫 번째 기준입니다. 모든 인간은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장애 여부 어떤 것으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 평등의 대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냥 상투적인 단어 같지만 3.1운동 일어났을 때 우리 선조들이 볼 때는 정말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왜? 인류는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힘 있는 민족이 있고 약한 민족이 있고 강한 민족이 있고 짓밟히는 민족이 있고 침략하는 민족이 있고 침략받는 민족이 있는 그런 세계가 너무나 당연한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당연성을 뒤집어 엎었던 것이 바로 김희동의 선언서였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중간에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식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호언하는 금일. 그리고 뒷부분에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활동이라. 이런 것을 거듭해서 들어갑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공존해야 된다. 남의 권리를 힘이 있다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약해도 자기 권리를 스스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식민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체제 하에서 제국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체제 하에서 힘이 있다고 약한 민족을 억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체제 안에서 그거를 뒤집어 엎는 선언을 했고 그 선언을 몇 사람 33인이 문서로 한 것이 아니요 2천만 동포 중에 200만이 참여해서 피로써 선언했다는 것. 이것이 3.1운동의 일국사적 가치를 넘어서는 세계사적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도주의,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래서 정의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란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정의다. 이게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가 세계인의 새로운 가치로서 1789년 이래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세계사의 중요한 문제였던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차별, 식민지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에 놓여졌던 불합리와 불공평한 현실,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로서 내세웠던 것이 한국의 3.1운동이 내세웠던 것이 정의 인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국에 있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당장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는 동포들에게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헌법에 정의 인도 동포애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는 동포애라는 개념이 없어요. brotherly love, 형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3.1운동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 또 그겁니다. 전 인류 공존 동생권, 인류 평등의 대의, 모든 인간이 함께 인간으로서 연대하면서 도우면서 약하다고 무시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 가치는 한국인들만의 가치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남의 압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21세기적, 20세기적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헌법에 정의, 인도, 동포애를 넣은 나라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민족의 가치로서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저는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100주년을 맞는 우리 시대 후손들에게 천년 만년 물려줘야 될 정신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사실은 이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브라질에 와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제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는 있는데 안 보여드릴 겁니다. 왜 생각을 바꿨냐면 브라질에 와서 여쭤봤습니다. 안내하시는 분한테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누가 왜 지었는가요? 그분이 조사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무 이름입니다. 세상에 나무 이름이라니.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네,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무 이름인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한민국이 왜 붙은 이름인지 알고 사나요? 거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7년에)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꿉니다. 왜 바꿨냐면 고종이 성일전쟁도 끝나고 이제 중국과의 이른바 그동안에 맺어져 왔던 불평등한 관계도 청산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 우리도 이제 왕국에서 제국으로 스스로 승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바꾸기로 하는데 그런 이제 관행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랬습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써요. 하은주 나는 내려와서 당송 원명청 한 글자로 쓰죠. 그리고 자기 주변국들은 번병 또는 제후국 그래서 오랑캐 나라라고 해가지고 늘 두 글자씩 썼어요. 일본, 조선, 유구, 안남, 돌궐, 토본, 대리, 운남 저쪽에 말갈, 숙신, 여진 할 것. 옛날에 알았던 유럽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두 글자씩 붙여줬어요. 인도, 히랍, 애국, 라마 이런 식으로. 17세기에 러시아랑 교섭하면서 이제 유럽하고 본격적으로 대결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럽인들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는 인간 같지 않다고 봤는지 그래서 중국 주변은 오랑캐라고 불렀고 유럽인들은 오랑캐보다 더 등급이 떨어지는 금수라고 불렀어요. 짐승이라는 뜻이죠. 나라 이름을 세 글자로 붙입니다. 아라사, 토이기, 영길리, 미리견, 불란서, 포도와 흉아리 이런 식으로 한 글씩 더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다 과거에 중국인들이 그 글자 수를 보면 이 나라의 등급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중국 문화권 내에서 제국으로 승격하면서 나라 이름은 한 글자로 써야 한다 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한 글자인 한으로 바꿨습니다. 왜 한이냐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니까 아주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순화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고종도 그걸 알고 있었죠. 지식인들은 우리 고대사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단군이 조선을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과 대립되는 아주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다른 점에서 자랑스러웠는데 다른 점에서 부끄러운 점이 있었어요. 왜? 비문명화된 그런 나라였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문명적으로 중국과 확 차이가 나던 뒤떨어져 있던 나라를 중국과 같은 수준의 문화국가로 발전시킨 것은 단군의 후손이 아니라 중국에서 망명한 기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자조선이었어요. 근데 그 기자는 중국 문명을 가지고 와서 당시에는 중국 문명이 세계 보편 문명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 문명을 가져와서 조선을 중국에 비치지 않은 문화국가로 만들어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획관적인 나라를 빼앗으려드는 연나라 사람 위만이 그 왕위를 빼앗고 위만조선을 만들었다. 위만조선은 이건 영적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기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준왕이었는데 그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생각한 역사였다고 다시 한번 좀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내려와서
세운 나라들이 삼한이었다. 거기서 한을 얘기합니다. 그 삼한에서 따서 한이라는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한입니다. 중국의 명청, 원 이런 것처럼 한인데 19세기 말 그 당시 상황에서 전세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다가 대자를 붙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대일본 제국, 대청 제국, 대영 제국 하듯이. 그죠? 영국인들 그냥 대영 제국 붙이잖아요. 그래서 한인데 거기다 앞에다가 큰 대자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황제의 나라니까 제국이라고 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숭상했던 가치는, 추구했던 가치는 힘으로 세계와 맞서겠다, 최강대국인 중국과 맞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수준의 보편 문화를 누림으로써 다른 나라들로부터 문명국으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가 중국에 대립하면서 군사적으로 독립한 상호적인 군사력을 추구하는 그런 국호였다면 한이라는 국호는 문화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세계적 보편 문화를 바로 들어와서 중화와 다름없는 중화 문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한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김혜동 대표는 읽어보셨잖아요.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조선이라는 이름이 한이라는 이름과 같이 썼어요. 왜? 망할 때는 1910년에 망할 때는 대한제국으로 망했습니다. 근데 1919년에 새로 독립을 선언할 때는 다시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했을 때 일본 왕의 칙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김정일 프랑스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런데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합니다. 일본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나왔다. 그러니 그 조선이라고 쓰고 싶지 않다. 유럽인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그래도 브라질 사람들은 자기가 브라질이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 브라질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그건 몰라요. 코리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줘요. 이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세계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자기들이 붙인 나라 이름을 외국에서도 불러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붙인 나라 이름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죠? 외국인 마음대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차이나. 그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이에요. 중거란인데 나가면 다 차이니즈라고 그래요. 진나라 때 유럽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왕조 교체가 있었는데도 계속 그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진나라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아직도 중국인 무시할 때 당나라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예, 코리아. 우리가 자랑스러운 코리아지만 고려 시대의 유럽인들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조선이 있었고 대한제국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는데도 자기들 고집대로 그냥 고려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그냥 고려 왕조가 망한 지 6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그냥 외국 한테는 우리 고려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때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 때 그런 외국인들이 코리아라고 부르니까 우리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쓰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라. 이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우리 나름의 지향이 있다. 비록 황제 시대에 만든 이름이지만 이제 제국을 민국으로 바꾼다. 그래서 임시원장의 대한
민국이라고 하고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못 박았던 것이죠. 못 박으면서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되 대한이라는 국호는 그대로 둔다. 이 국호가 가진 가치가 무엇이기에 해방 직후에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소원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은 역사가 있기에 남을 침략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무한히 당한 문화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남을 깔보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싶지 않다. 우수하고 찬란한 문화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민족이 우리가 힘으로 억압하지 않아도 그 문화의 우수성을 보고 감복하여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김구 선생의 그 이야기에 들어있었던 그런 문화 강국에 대한 의지가 대한이라는 국호에 들어있었습니다. 나라는 비록 작아도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약육강식처럼 보였던 19세기 말의 시대에 존중하고 보존해야 될, 지켜줘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민족을 인정받겠다고 하는 의지.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정의, 인도, 동포회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정합적이고 상보적입니다. 한국인들이 100주년을 맞아서 사실은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왔습니다. 여기 오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여기 오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4주치 일정을 미리 좀 소화해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리하게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주일에 라디오 프로그램 3개, TV 프로그램 하나, 신문 칼럼 하나, 대중강연 반개 정도, 그리고 제 기본 업무가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꼭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7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 되는 1889년에 에펠탑을 세웠고요. 여기 히우대 자네이루에는 그의 수상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웠잖아요. 한국에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의 명소가 만한 걸 하나 세우자 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 왔습니다. 뭐 꼭 올해 안 세우면 어떻습니까? 올해 그걸 기념하기 시작해서 예수상처럼 10년 후에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거기에 담아야 될 우리의 가치는 우리 국내에 사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북쪽에서 다른 시제하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동포들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민족, 그리고 정말 인간다운 사람들, 인도주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형제로서, 동포애로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는 것, 그런 가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3.1운동 기념식, 특히 해외 동포들이 끊임없이 이어왔던 3.1운동 기념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두서없는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